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나던 때라고 말할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품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인간다워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인데요.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행복과 기쁨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왕년에 2차례 임산부였던 사람으로서 부탁드릴게요. 2018년 10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K-뷰티라고 하죠. 한류와 함께 한국 토속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스킨푸드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요.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화장품 로드숍 쇼크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이 제품 여기서 나오는 제품 써보신 적 없으시죠? 써본 적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남자들 용도 나오기는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쓸 정도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썼다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이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 카피로 정말 대박을 쳤던 그런 스킨푸드인데 이 회사에 대해 일단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스킨푸드는 2004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스킨푸드를 창업한 사람은 조윤호 대표인데 이분은 혹시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피어리스라고 네. 옛날 화장품이죠. 이 창업자인 조중민 회장의 장남입니다. 피어리스가 2000년에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리고 4년 있다가 이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스킨푸드란 브랜드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제 로드숍 그 브랜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일단 자리를 잡았고 1세대죠. 예, 화장품 그렇습니다. 로드숍 1세대. 네네. 네. 로드샵 브랜드라 그러면 우리가 3대 브랜드로 이제 일단 따지는 게 미샤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스샵. 페이스샵. 그다음에 뭐 HC도 있지만 이제 스킨푸드 이렇게 우리가 로드샵 브랜드로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네. 로드샵이라는 게 청취자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그 화장품 단독 브랜드 샵. 맞습니다. 네, 그걸 로드샵이라고 하고요. 이 스킨푸드는 1세대 화장품 로드숍으로 굉장히 성장했었던. 그래서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에서 매출 3위 기업까지 네, 맞습니다. 성장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 제품 많이 사용했고 현재도 있는데 도대체 왜 법정관리 신청까지 하는 지경까지 갔는지 이게 안타까운데 먼저 그 상황을 듣기 전에요. 일단 기업회생 절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회생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법정관리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법정관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가치가 높을 때 보통 신청을 하죠. 네. 법정관리를 하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채무를 갚기까지는 그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이 들어와서 그 기업을 관리를 하는데 장점은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네, 경영권이 보장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 관리를 많이 신청하고 또 최근에는 이 경영권 보장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더 완화시켜줬어요. 네. 국가에서. 그래서 최근에는 더 많이 법정 관리를 좀 신청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 전문의를 붙여주는 거군요. 네, 전문의를 붙여주는데 네. 그 전문의가 모든 정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는 함께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경영은 현재 경영자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으로
있죠. 어쨌건 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스킨푸드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시작해서 2013년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네. 2013년에는 1,746억 매출에 영업이익도 31억 정도 낸 아주 양호한 기업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고요. 네. 2016년도에 사드 보복이 시작했습니다. 다른 로드샵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이 스킨푸드도 중국 매출이 확 늘어나면서 해외 매출과 해외 영업점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이것이 이제 악재로 되돌아온 거죠.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269억 매출에 97억 영업 적자를 냈어요. 네. 아무래도 영업 적자를 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캐시플로우라 그러는데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사실 이번 법정 관리도 큰 돈이 아니고 29억을 못 막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협력업체들에게 줘야 될 돈 한 20억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은행에 빌린 돈 29억이 있는데 그 29억 중에 19억이 오늘 11일자 만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된 거죠. 근데 법정 관리 신청 이야기가 날 때마다 나오는 게 도덕적 해이 문제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제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좀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일부러 그렇게 막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기업회생을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런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법정 관리 신청이 더 규제를 완화시켜줬어요. 특히 이제 ARS라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채무 변제를 네. 일정 기간 민제시켜 주는 대신에 그 채무 변제에 대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압류라든지 이런 걸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균형권 보호도 해주고 일종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이 시간을 벌어준다는 이야기는 그 시간 동안 이 창업자나 경영자는 사실은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덕적 해이란 말이 최근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ARS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생 절차를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신청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의무는 없습니까? 이 법정 관리 신청을 하면 기업 측에서 해야 되는? 물론 그 법원에서 네. 판단을 하게 되죠. 네. 예, 법정 관리 신청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생을 시켜주는 게 더 폐업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을 때 해주는 네네. 거기 때문에 물론 법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무는 이 기간 동안 맡기고 나머지는 갚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돈을 벌어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서 아까 29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갚기만 하면 다시 균형권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꺼져가는 그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스킨푸드는 400여 개의 가맹점이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 가맹점주들한테 피해는 없을까? 그게 피해가 있을 수 있죠. 네. 당장은 특히 스킨푸드가 추구했던 화장품의 품목들 대부분 유통기한이 일정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업이 제조업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아주 임박한 제품들을 재고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 재고를 아마 가맹점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으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또 캐시가 그 현금이 빨리 돌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경향성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다 보면 경영자는 자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악성 재고를 계속해서 떠날 가능성이 크다 보기 때문에 특히 프랜차이즈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큰 1차 피해는 아마 가맹점들에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본사에서 뭐 보존해 주거나 해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아마 그 본사와 프랜차이즈 간의 가맹점 계약으로 또 다 다르군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네. 첫 번째는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거고요. 두 번째는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가치 훼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소비자에게는 아마 더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고 이러한 것도 가맹점주들이 일부 또 알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스킨푸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화장품 로드숍 쇼크 시작되나라는 지금 제목으로 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저가 화장품 브랜드들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던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품은 크게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로드샵이라고 그러면 이 채널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일단 채널별로 보면 로드샵 비중이 가장 높아요. 한 62% 정도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데가 에이블 CNC 우리가 아는 미샤. 예, 같은 6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니모리가 한 20%대, 그다음에 함불 10%대, 그 외에 이제 기타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로드샵 시장이 지금 좀 점차 줄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는 뭐 한류, 중국의 사드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우리가 올리브영 같은 이런 다채널 시장들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이 로드샵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드샵은 몇몇 화장품의 빅히트작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빅히트의 연속성이 오래 가지 않은 것도 이 로드샵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브랜드의 충성도 되게 낮습니다.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렇죠. 그 기능을 위해서 보통 네. 기능을 보고 보통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의 충성도의 지속성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로드샵 그 시장을 좀 더 움츠러들게 하는 네.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어려워지는 건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니고 또 대외적인 원인이나 대내적인 원인만 있지는 않겠죠. 모든 게 복합적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매출에 좀 많이 의존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국내 브랜드를 좀 개발하는 데 기업에서 조금 게으르거나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샤는 사모펀드의 회사가 매각됐었죠. 네. 그리고 뭐 에뛰드하우스나 더페이스샵 뭐 토니모리 여기가 영업이익이 50% 이상 뭐 80% 이상 감소됐더라고요. 네,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맹점 그 밑에 있는 가맹점들을 생각하면 우선 보면 그 에뛰드나 인니스프리 같이 더페이스샵 같이 아모레 퍼시픽이나 LC화건강 같이 대기업에 소속돼 있는 세컨 브랜드 로드샵들은 네. 그나마 이 자금력이 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토니모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샤 이제 매각됐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스킨푸드 같이 단독 브랜드로 나와서 특정 몇몇 상품의 히트로 시작해서 매출이 올랐다가 지금 상황에 빠진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쪽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상품별 히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하죠. 이게 뭐 모델들 보면요. 탑스타들을 기용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가 브랜드인데 이렇게 모델을 이 비용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브랜드 경쟁력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해서 그 한류 스타들이나 아주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인기 연예인들을 들여서 광고를 하더라도 네. 문제는 국내 시장이 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 시장 같이 한류를 믿고 중국으로 가는데 네. 사실 그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난 로드샵 시장이 그 지금처럼 굉장히 그 침체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4, 15년도에 굉장히 호황일 때 과도한 중국 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15, 16년도에 적자를 내면서 사모펀드라든지 이렇게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이 마케팅에 일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축적을 하고 더 고급 화장품이나 네. 타겟 시장을 공략한 몇몇 기업들은 오히려 살아남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분명한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아닌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나오는 중소기업이나 뭐 1인 기업들이 잘 생각해야 할 많은 방향성을 이번 사태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스타일란다의 화장품 라인이 로레알에 팔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좀 키워서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에 팔고 또 새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저는 정서상 그렇게 막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스타일란드가 그 P&G 소속인 로레알에 팔린 네. 게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사실은 로레알 입장에서는 스타일란드를 그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산 이유는 중국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화장품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굉장히 빨리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글로벌하게 내놓으면 탑10 안에 국내 화장품 업체는 없습니다. 네. 네, 굉장히 낮은 거고. 우리가 중국 거리지만 사실 중국 매출 현황이 전체 화장품 시장 20%가 채 안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미주가 더 높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그 방탄소년단처럼 K 한류가 미주를 불면서 오히려 미국 쪽의 화장품 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5위를 지금 차지하고 네.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되냐면은 작은 성공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충성도 인지도를 더 높여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사실 갈 곳이 되게 많거든요. 네.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이나 아프리카, 인도 시장 쪽은 여전히 한류가 먹히고 있고요. 우리가 중국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장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그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서 로레알이 그 우리나라 기업을 먹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레알 같은 브랜드를 네. 가져올 수 있을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지금 화장품업계의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작은 성취에 만족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끼리 막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좀 세계화시키고 분명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기술 개발을 굉장히 커스터마이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민족, 특정 인종의 네. 피부에 맞게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강점에다가 브랜드 같이 얹혀지면 저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시장 팽창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내구성을 키워라. 그리고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하면서 우리가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대기업이 안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뚫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화장품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유연한 것 유연하죠. 같아요. 네. 지금 화장품 업계를 창업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중소기업에서 작은 그 성공 체험을 했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네. 기술을 가지고 많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술력과 굉장히 발빠른 시장 대응력 거기다가 조금 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면 충분히 네. 글로벌하게 생산할 수 있는 한번 해볼 만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로드숍 이야기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널리 알려진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한때 스킨푸드는 미샤, 더 페이스샵과 국내 3대 이것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죠. 스킨푸드와 같이 길거리에 있는 화장품 가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로드샵, 2번 헤어샵입니다. 네, 이 퀴즈를 낸 우리 조연출이요, 이 정답의 매니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각종 화장품을 사서 비교합니다. 역시 이 저가 화장품은 충성도가 낮아요. 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좋은 자산이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기가 참 힘드네요. 잘 성장했으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로드샵, 2번 헤어샵.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저는 2부에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어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개그맨 정범규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추석도 잘 보내셨고요. 네. 개천절도 잘 보내셨고요. 네. 우리 소장님은 이런 날 쉬세요? 아니면 이런 날도 일하세요? 항상 일을 하고 있죠. 선생님 바빠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씩 강의 또 뭐 억울한 이들 위한 뭐 방송 발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계속 공부도 하고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본인을 위해서 살겠죠, 결국은. 해밍웨이는 네. 평화를 위하여 종이 울려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저는 을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그만 울고 많이 웃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범균이와 저하고 통합니다, 사실은. 두 분 통해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요즘에 막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또 대한민국 슈퍼맘 아니겠습니까? 슈퍼맘. 그러니까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슈퍼맘. 그럼요. 애 둘이 네네. 키우랴, 힘들어요. 필기하시랴, 일과 그래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시는 여성들, 남성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응원받아야 대단합니다. 되고 더 많이 배려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바쁜데 이렇게 저처럼 바쁜 분이 또 계시다고 해서 좀 이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목표를 내놔야 하고 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일의 압박과 강도가 셀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 범균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게임,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현대인의 필수품. 하지만 모두의 즐거움 그 뒷면에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며 끝내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과로사의 민낯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게임업계 최초로 노조를 결성한 현실 전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넥슨 노조 배수찬 지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넥슨 노조 지회장 배수찬입니다. 네, 넥슨 노조. 업계 최초라고 저희도 강조하고 또 여러 인터뷰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게임업계 노조가 이렇게 늦게 생긴 게 좀 의외였어요. 노조 결성까지의 과정. 또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게임업계가 한 이제 20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 계속 노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다들 했어요. 네네. 누군가가 만들지 않겠느냐. 근데 누군가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누군가가 되셨어요? 예, 좀 그러고 싶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안 나서면 없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예. 저게 문제야. 저런 생각이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한다니까요. 저런 생각이 조금 커지면 우리 소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소장님 되는 거예요. 저처럼 맞아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왜냐하면 그럼요. 바로 우리 배수찬 위원장 같은 분들 때문에 울들이 덜 울게 되고 그럼요. 그러면서 맞아요. 또 행복해지면 소비도 하게 되니까 네. 내수가 살아나거든요. 바로 저게 소득경제, 소득주도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요. 소득주도 경제 성장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몇 년 차세요? 게임업계 들어오신 지? 지금 넥슨 들어온 지는 8년 조금 넘었고요. 8년. 네. 또 그럼 그게 게임 업계에 들어오신 시작이세요? 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노조를 구성하신 인원은 몇 명이세요? 지금 원래 10명에서 시작했는데 첫날에 그날 첫날 300명이 모였고요. 300명이요? 예. 아니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900명. 단시간에 모이지? 그러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첫날에 한 10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가 뭐 발표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 나눠드린 것만으로 여기 함께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단지를 나눴어요. 아니 게임 업계에서 지금 가장 그 인터넷이 활발한 그 게임 업계에서 노조는 전단지로 만든다고요. 그러게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니 어떻게 전단지를 하셨어요? 이게
저희도 사실 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은 했어요. 근데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 그 전달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노조를 만든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의 행동을 보여드려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게 진짜 노조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치. 전단지를 꼭 해야 될 거예요. 공개적으로 더 앞장서서 그러면 전단지에 뭐라고 쓰셨어요? 오세요. 저희가 받아드립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뭐 아이템 드립니다. 노조 가입하면 아이템 몇 개, 그거 괜찮은데? 어떻게 쓰셨어요? 그동안 게임 업계에 만연해 있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바꿔보자 라고 적은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포괄임금제 폐지. 그게 뭐예요? 포괄임금제라고 야근 수당을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야근 시키려고? 늘 야근하잖아. 거의 게임업계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제 뭐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네. 야근 수당 1,0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고 4천만 원이 제 연봉인 것처럼 말을 해요. 마치 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준다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연봉 부풀리기죠. 그러고 나서 야근을 했을 때는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야근을 거의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주당 최장 야근 그 연장 근로가 12시간 가능한데 저분들은 보니까 20시간씩 막 하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오징어 배다 밤새 일하잖아요. 오징어 배들이. 그다음에 등대다. 구로의 등대, 판교의 등대. 그냥 게임 회사들 구로 등대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하는 걸 수당 따라 안 주고 그냥 일괄적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 위에 엄청 부려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겠대요, 회사에서?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예. 제도적으로 지키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 52시간은 넘지 않도록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근무 시간을 체크하게 하고 그 근무 시간이 넘을 때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보내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자기가 강압적으로 넘겨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주어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모으는구나. 예, 예를 들면 부장님이 너 이거 언제까지 해? 근데 야근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 예, 뭐 그러니까 일거리를 줬는데 그 일거리를 하려면 내가 뭐 최대 몇 시간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러면은 본인이 뭐 출퇴근 기록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이게 우리 PD님이나 저 같은 사람으로 맞아요. 따지면 계속 52시간 끝났는데 빨간불이 켜 있어. 그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할 수 어떻게 갑자기 끝내? 나 일 끝났으니 갈게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저같이 PD나 뭐 지금 방송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게임업계 하는 분들이 이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안 처장님? 네, 그 맞습니다. 드라마 제작자들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정말 이 폭염 기간에 3일 연속 일해갖고 돌아가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방송됐잖아요. 네네. 네. 여전히 잘 안 지켜주고 있는 거고 저렇게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니까 일단은 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도 대폭 강화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건건히 야근이라든지 또는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더 주는 거로 하면 네. 그게 비용이 아까워서도 그걸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6시 이후에 불 끄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게임처럼 못 하는 거죠. 진짜 불 끄고 나가는 컴퓨터 전원을 끄는 데도 있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꺼도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반갑지 않다니까요. 그지. 왜냐하면 게임을 당장 그리고 이 창의적인 일이라는 게 내가 집중하면은 딱 끊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의 대부분의 일반 사무직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요? 전 되게 대단한 개발자분들은 왠지 네. 딱 몰아칠 때 하고 막 이럴 것 컴퓨터 같은데. 앞에서 막 짜장면 먹을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네. 개인성이죠. 개발자의 특성이라기보다. 그럼 제가 갖는 생각도 편견이네요. 그런 식으로 52시간 제도라든지 임금, 뭐 포괄임금제라든지 이런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편견이네요. 이런 생각들이.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아는 분들은 딱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 그리고
저녁 5시 그때까지만 일하고 바로 그거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1년 내내. 그 일정한 생활을 계속. 그러면 그건 잘 됐나요? 그분은 뭐 좋은 평가 받으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근데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아무튼간 도저히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감을 준 다음에 끝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8시부터 5시를. 이게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아닌 분들이랑 조금 나뉘어요. 게임 쪽 용어로 이거를 팀 바이 팀이라고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그 실례를 예로 들어서 저희한테는 허들이라는 게 있어요. 허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게임을 만들다가 중간 점검을 해요. 중간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게 좀 재미없다. 그러면은 이 허들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팀이 폭파되는 거예요. 근데 저 게임 업계는 팀이 폭파됐을 때 고용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요? 전퇴직이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시는데 사실 게임 업계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좀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거는 대부분이 모르세요. 나 처음 들었어. 그래요? 그러면 잘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팀이 폭발했을 때 그때부터 회사 내에서 구인구직을 해야 돼요. 회사 내에서? 나 좀 데려가라. 일감을 그렇죠.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마침 저의 능력이랑 직무랑 딱 맞는 팀이 있으면은 면접을 보고서 그 팀에 들어가야 되고 팀에 못 들어가면 그래도 다른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팀을 못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떠나고 저만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그러면 자괴감. 그렇죠. 자괴감도 들고 나는 회사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 잔인하다. 대신 월급은 나오고.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이라는 게 하더라도 완전히 일종의 대기발령 무보직 상태로, 그렇죠. 직위해제 상태로. 예를 들면 뭐 벽을 보고 근무라고 하진 않지만 사실상 그런 심리적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강제적으로 이걸 자르진 않아요. 자르진 않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사실 그 상황이 되면 본인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요. 힘들죠.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죽도록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허들이 자주 발생하는 조직은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일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반대로 좀 튼튼하고 인정받는 조직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일명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회사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게임 업계에서 노동이란 말은 그 근로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회사도 잘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잘해보자라는 말 정도예요. 두리뭉실. 노조법에 대해서 저쪽도 잘 몰라서 일단은 지금은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 개발하는 분들, 게임 노동자들이 설마 노조를 만들지도 모르고 기대도 노조를 만들 거라 생각도 안 했고 또 일만 열심히 서로 시키다 보니까 노동법에 대한 공부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노조도 공부하고 있고 사용자 측도 공부하고 있고 이런 거. 그러면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 측에서도 공부하고 지금 이럴 때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진거 소장님. 아마 지금 지금 가야 안녕을 한번 넣어줘야 되는. 지금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이런 어떤 노동법 분들이 전문가들. 도와주세요? 민주노총 화성노조식품. 그 우리 파리바게트 그 제빵 기사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섬유식품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또 게임 산업 노조분들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소장님 빨리 투입이 돼야 돼요. 저번에 전문가들이 이미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섭하는지 뭐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동조합 결성 요령, 그다음 노조 만든다면 회사한테 그걸 통지하게 돼 있어요. 노조가 이렇게 정출보면 꼭 교섭을 요청한다고 공문 보내고 또 통지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느낀 건데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게임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 같고 좀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같이 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좀 개별적으로 많이 일하실 것 같아서 노조라는 단체랑 되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별성들이 되게 다 독특해서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끌어 가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여기에서 일을 할 저희는 운영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운영진을 뽑아놓고 났더니 그 중에서도 가장 괴짜들만 모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괴짜니까 이걸 못해가 아니라 노조라는 것 자체가 게임 업계에서 가장 괴짜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네요. 가장 특이하고 그러면 위원장을 맡은 분은 괴짜 중에 괴짜시겠네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보통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고 네. 근데 모인 사람들 보니까 다 만만치 않아요. 전 굉장히 좀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예인이 더 괴짜일까? 게임업계 사람들이 더 괴짜일까? 아니요, 저는 근데 저도 이런 행사를 참 많이 가는데 게임업계 행사를 가면 사실 저도 그런 편견이 있어요. 아,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 집에서 게임만 하는 분 같고. 네, 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그렇겠지 했는데 또 되게 밝아요. 밝으시고 또 의외로 서로들을 또 되게 챙겨요. 왜냐면 이 같은 그 공감대가 되게 세요. 저희보다 그렇겠네요. 훨씬 세요. 이 공감이. 왜냐면 같은 공간에서 그 게임이란 안에서 공감대가 굉장히 셉니다. 아, 그렇겠네요. 맞아요? 예, 게임이란 주제 하나면은 밤새도록 얘기하고 여기가 우리보다 훨씬 공감대가 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악용해갖고 우리 예전에 열정페이 강요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지금 게임 시장이 사업자들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예, 엄청나죠. 지금 왜냐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스타는 다 게임 광고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에요. 근데 그리고 우리 이번 아시안 게임 보니까 게임도 정식 종목으로도 들어가 있고 이제 게임이 이상의 나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원장님이 오늘 이렇게 서글서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청취자들께서는 아까 크런치 모드 잠깐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상 그 게임을 개발할 때 완벽하게 그냥 그 일종의 간호사들 문화의 태움 문화라고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것처럼 모든 걸 태워버리고 으드득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게임업계는 정말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네. 나날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저분들은 포고리 임금제로 딱 묶어놨고 어마어마한 노동시키면서 제대로 대가도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게임만 말듣는 아까 말씀드린 그 덕후분들이 노조를 만들고 그것도 공부해가면서 이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정말 큰 고통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좀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좀 알리시는 건 어때요? 게이머 분들한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함께 해야 좀 우리 회사도 알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왜냐면 소비자들이니까. 왜냐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우린 즐기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눈물을 우리는 웃음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요즘은 게이머들이나 이용자나 소비자들이 이거 만드는 서비스, 이거 제품 부당하게 한 거면 막 항의하고 그래요. 아마 게임업계에서도 그런 응원해 주신 분들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힘이 되겠네요. 예전에는 노조하면은 좀 색안경 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게임 언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노조 얘기가 나갔을 때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즐기게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전에 실업고 친구들 노조처럼 굉장히 우리가 그때 되게 발랄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게임 노조분들도 굉장히 발랄하고 창의적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이 노조 활동들을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물론 그 안에 이야기는 굉장히 슬퍼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게임업계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중에 가까운 동료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가깝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이 정도 건너면은 아는 분들이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그때 반응은 그러니까 재작년에 다른 회사에서 사망하신 두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반응이 오히려 좀 그걸 보고 더 슬퍼졌던 게 다들 그거에 대해서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감정이? 슬픔 감정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일상화되어 있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그래서 그냥 그 기사가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것만 궁금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권리잖아요. 내 동료가 그렇게 사망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고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만큼 할 수 없었다는 거기에 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노조를 만드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뭔가 슬퍼야 되는데 저 자신도 그러지가 못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크런치 모드나 오징어 배 모드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연대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야 그건 진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각성이나 성찰이 돌면서 일제 첨단 게임업계지만은 아주 그냥 고전적인 옛날에 대자보처럼 전단지 유인물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렸더니 300명이 일제에 모여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온라인 세계에서만 너무 있으니까 맞아요. 오프라인의 전단지나 누가 모였나 이렇게 보시면서 막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니고 막 대자보 하나 붙여놓으면 막 사람 웅성웅성 와가지고 막 모여들고 그 자리에서 막 우리 뭐 하자 막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넥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가 먼저 생겼군요. 네이버가 올해 4월에 먼저 생겼고 넥슨 생겼고 스마일게이트 생기고 뭐 앞으로 뭐 카카오니 뭐니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또 뭉칠 수 있는 날이 오겠네요. 이렇게 노조들이 생기면. 일단 지금 생긴 노조들끼리는 이미 연대를 하고 있고요. 소통 채널 열어뒀고 항상 이제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을들의 단어입니다. 연대, 소통. 이거 잘하면 공조. 그럼요. 이거는 을의 단어지만 우리 소장님의 단어예요. 그렇죠. 을을 대표하는 우리 소장님의 단어죠.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임 주도 성장, 웃음 주도 성장. 아니 근데 맞아요. 을들의 연대가 이렇게 주도해서 우리의 사회를 훨씬 더 성숙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는 연대주도 성장. 네. 여러 좋은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노조 만들었습니다. 게임업계의 노조, 넥슨 노조의 지회장님과 함께 했는데 내일 당장 한 개만 바꿀 수 있다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포괄임금제? 그냥 지금까지 좀 아팠던 사람들 이라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좀 뭉클하다. 얼마나 많이들 아프시고 골병이 들었으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도 해봤고 제가 무지개 장갑도 한번 껴보고 네, 군주도 한번 돼보고 이런 꿈을 꾸게 만들어주신 분들인데 이게 지금 와서 아프시다 그러고 이런 대우를 못 받으시는 게 그래요. 조금 서운하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넥슨 노조 배수찬 지회장님의 마지막 말씀. 아팠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 시작이 노조의 활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개그맨 정범근 씨, 그리고 넥슨 노조 배수찬 지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4884님 또 왕 애청자입니다.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생생경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싹 청취자분들 오늘 많으시네요. 6715님 로드샵 오늘 하루 휴식 취하고 시골집 들렸다가 안양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9924님 로드 샵이요. 스킨푸드 너무 안타까워요. 잘 쓰고 있었는데 다른 곳들 오래오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어요. 정말 주머니 경제에 굉장히 유익했던 저가 화장품들인데요. 진짜 영업 오래오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583님 로드샵 추첨하지 말고 저에게 양보하세요. 저도 당첨 좀 돼봅시다 보내주셨고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셨어요. 6756님 로드샵 어려운 경제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8544님 로드샵입니다. 딸 아이들이 자주 이용한 브랜드인데 마음 아파요.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네요.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